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 보이는 태도를 이보다 적절히 표현한 문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쟁 초기부터 물심양면 도와준 폴란드의 뺨을 후려갈기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이 덕을 봤다라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미국 등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리 되자 동맹들은 서서히 우크라이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젤렌스키는 또다시 한국에 무기 지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산무기라 할 수 있는 K9을 공유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든든한 뒷배가 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기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런데 과연 지원이 대한민국에 실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산무기를 요청하게 된 이유와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이 멸렬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날이 갈수록 양측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협정은커녕 장기화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휴전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손에는 서로 우열을 가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막심하지만 이 상태로 결국 협정이 맺어진다면 국토를 상당 부분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손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이번 전쟁에 푸틴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더구나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하는 데다 중동 전쟁도 현실화하고 있으며 세계 경기도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어 이러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길한 예상마저 떠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속된 말로 똥줄이 타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궁지에 몰리자 우크라이나가 연달아 자살골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단일 국가끼리의 싸움이지만 그 실체는 서방연합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냉혹한 이야기지만 유럽의 성병 역할을 하는 지리적 특징이 우크라이나의 명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덕에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나마 살얼음판 같은 균형을 유지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가장 밀접한 폴란드의 아낌없는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자마자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개방했고 지금까지 15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그-29와 레오파르트2 등 곡간을 털어 우크라이나군이 별다른 훈련 없이 즉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구소련 무기를 지원했고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의 전차 지원에 앞장서 물꼬를 텄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열심이었던 폴란드가 최근 느닷없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충격 발표를 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의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대신 폴란드를 무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언한 건데요. 이는 해석에 따라 러시아의 서진을 막던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폴란드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여겨질 수 있는 매우 강경한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국의 무기고가 텅텅 빌 만큼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퍼주다시피 했던 폴란드의 발언이기에 이 발언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자칫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지친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줄줄이 지원 거부 선언에 동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도 속사정은 있었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의 발언이 있기 하루 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을 비난한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이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러시아가 활개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이게 무슨 망발인가 싶지만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바로 농산물 수출이 문제 때문인데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부터였습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두 나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농지 피해도 컸을 뿐더러 농산물의 주요 수출 통로였던 흑해 항구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이의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 육상 수출로를 구축했고 아예 관세까지 면제하며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거꾸로 동유럽 국가들의 현지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농민들의 불만이 폭증했습니다.
결국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사태 진정을 위해 EU는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밖에 없었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3개 국가 역시 자체적으로 금수 조치를 단행하며 우크라이나 농산물 유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농업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지만 현실은 식량이 자원이고 무기화되는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전쟁은 전쟁이고 수출은 또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대응이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는 EU와 폴란드의 금수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러시아를 돕는 행위라며 WTO에 제소하였는데요. 신세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은인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갈긴 것입니다. 처음엔 폴란드도 경제 문제로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안보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무기 지원만큼은 지속해왔었는데요.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농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막말을 쏟아내자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극단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물론 총리의 대응 이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와전된 것이라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여전히 두 나라의 앙금이 남아있으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느낀 배신감이 절대 작지 않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급변하는 유럽의 정세 또한 우크라이나의 편이 아닙니다. 슬로바키아도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든든한 동맹을 자처했는데요. 유럽에선 가장 먼저 대공 미사일과 전투기를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러진 슬로바키아의 총선에서 칠러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회민주당의 리더인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전 총리는 칠러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만큼 이제 우크라이나는 슬로바키아의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미국 정치권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략 1년 앞으로 다가온 미대선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트럼프는 줄곧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전쟁의 장기화만 불러올 뿐이라며 바이든 정부를 비난해왔습니다. 트럼프의 비난은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의회는 벌써 2번이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미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목적의 240억 달러 규모 임시 예산안이 제외되기까지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복구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방 사회의 의지를 대변하는 미국에서 이런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에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유럽, 폴란드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더라도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그 도움의 손길을 한국에 내밀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없음을 외교 채널을 통해 알렸는데요. 또다시 K9 자주포 지원을 요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한다는 K9A2는 K9A1에 비해서 화력과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승무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어 추가적인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매우 큰 이점입니다. 게다가 복합 고무궤도를 장착해 주행 성능과 기동에 있어서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가뜩이나 도로 환경이 열악한 데다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장에 최적의 기동 조건인데요. 심지어 연료 소모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소음과 진동도 줄어들어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K9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실전에서 성능과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K9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 또한 고려해야 하며 적당한 출구 전략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언론들마저 이례적으로 K9 자주포를 집중 조명하며 자세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고가 바닥을 보이는 이때 한국만큼 강력하고 압도적인 성능과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국가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무상공여가 대한민국에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이미 대한민국의 주력 자주포인 K9은 더 이상의 쇼케이스나 홍보가 필요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명품 무기인데다가 세계 최고의 점유율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초기형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가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인 MFP에 참여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입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중립적인 자세가 군사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국제적인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결정이고 진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사는 자주국방을 넘어 자유세계를 지키는 든든한 무기고와 생산공장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책임도 무겁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